고슴도치 전략은 뭐 거부적 억제, 응징적 억제를 결합했다. 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슴도치, 뭐 사자가 고슴도치를 이길 수 있죠. 하지만 이길 때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피를 흘리면 최소한 사자가 아프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야생 생활에서 뭐 파상풍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마한 고슴도치를 먹기 위해서 이제 사자가 고슴도치의 털이라든가 이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서가 국제정치에 그대로 적용된다 했을 때 하는 게 바로 이 고슴도치 전략인데, 그래서 거부적 억제라는 거는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침략을 할 때 그 침략국이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군사적인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이 이제 거부적 억제. 그리고 응징적 억제는 이제 실제로 적국이 우리 침략했을 때 결코 침략을 쉽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막대한 희생을 드리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적이 정말 피를 흘린다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그 재침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한테 메시지를 줘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고슴도치 전략 혹은 이제 독침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피를 흘리는 방법에서 단순히 그냥 피를 흘리면, 사람은 그냥 피 흘리면 사실 뭐 밴드 붙이면 되니까 저 그냥 단순히 피해를 많이 주게 한다 혹은 이제 군사적으로 반격을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의 핵심적인 역량을 타격하거나 없애거나 무력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침이라는 비유를 쓰는 건데,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독침 전략이라는 게 KMPR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매시브 퍼니시먼트, 그러니까 대량 응징 보복이라 해서 전면전의 승패와 무관하게 적 수대와 핵심 시설을 반드시 파괴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보호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게 결합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 고슴도치 독침 선택한 이유,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남들이 잘 말씀하지 않는 거지만 핵무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핵무기에 있는 나라의 군사 전략, 핵무기를 쏘면 핵무기로 단 반격하면 요것에 대해서 이 상호간의 멸망이 확정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핵 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핵 보유를 하지 않는 너네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어?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어? 그럼 공격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핵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첨단 무기, 정밀 무기, 그리고 특수부대, 그리고 대량 응징 능력을 갖출 수 있어서 적의 지휘부와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파괴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파괴하지 않더라도 지도자 한 명은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지도자는 공격 명령이나 전쟁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한민국 전투 전쟁 전략 개념입니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또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핵 보유 아니면 쓸모없다, 이것도 좀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NPT 체제에서 핵무장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지금 고위력 정밀 타격 무기를 많이 갖춰가지고 핵은 없지만 그에 상응하게 보복을 하는 전략이나 기술 연구하는 거는 이 말 외에는 다른 정답이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옛날 관료라든가 이런 분들이 회고록에서만 이야기되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없으나,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 보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게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에 대해서 뭐 소설도 나오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농축을 하는 구매는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너무 티나게 핵무기 보유를 하려 해서 이제 아직도 대한민국은 핵무기 지정 의심국가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핵 확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전 세계 10개가 안 되는데 뭐 20개, 30개로 늘어난다. 그럴 때 되면 대한민국도 자연스럽게 핵무기를 가지겠지만, 그 물꼬를 트기 위해, 그러니까 막 북한이나 이란처럼 그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좀 급진적인 분들은 우리가 먼저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에서 지지를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요 비유가 좀 웃기지만 좀 그래도 이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내 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소개팅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맨날 여자 사진만 보고 여자만 생각하고 일은 안 하고 여자에 빠져 있습니다. 내 친구, 동생, 아는 후배, 걔한테 소개시켜 줄 수 없습니다. 핵무기도 똑같습니다. NPT에서 핵무장 의심국가로 지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국민들이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았을 때 그거 자체만으로 핵무장 의심국가가 됩니다. 진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많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심으로 그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싶어 하신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이시고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말을 많이 해야지 우리 다른 나라들이 의심을 안 하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예상하기 힘듭니다. 예전보다 핵무기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현무 미사일 같은 경우에 제가 개발자 분이랑도 좀 오래 인터뷰도 하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현무 미사일 기원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아웅산 테러 사건 때문에 생긴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헌트에서 좀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북한이 우리 최고 지도자의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한 다음에 북한에 대한 보복 전력을 연구하려다 보니까 없어서 만든 최초의 대북 보복 전력이 이 현무 1 미사일이었고, 현무 2, 3, 5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화되자 이게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일단 초기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핵무기를 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마 5에서 6 이상의 것들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게 현무2. 그 다음에 저 북한의 핵시설이 그 중국과의 경계라든가 러시아 경계 엄청 멀리 떨어진 데 만들었을 때 우리가 장거리 타격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적을 100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에 공격할 수 있는 정밀한 순항미사일을 만든 게 현무3. 이 현무4는 기존 현무2 미사일과 속도는 비슷하지만 사거리랑 탄두 중량을 늘려서 파괴력이 늘린 게 하나, 그리고 현무5는 지하 관통 능력을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얼마나 센가? 여기에 약간 오해가 있어요. 뭔 오해가 있냐? 현무5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약 8톤으로 추정됩니다. 이 8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무2의 한 1톤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큰 거고, 이 정도의 무거운 탄두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가진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탄두가 무겁고 큰 이유는 적을 많이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이것은 무거워진 이유는 김정은이 지하에 항상 숨기 때문입니다. 지하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벙커버스트라고 하는 것이 벙커를 부수는 무기, 이건 주로 항공폭탄인데, 항공폭탄은 뭐 무기가 좀 튼튼하게 만들고 이제 안에 폭약이 많아도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탄도미사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아주 빠른 속도 마 8에서 9, 그러니까 거의 시속 8000km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으면 지하를 깊게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 지하 관통 능력이 중요한 것이 바로 현무5고, 이 때문에 현무5는 미국의 핵 벙커버스터 다음의 지하 관통 능력을 가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현무5가 없었을 때는 김정은이 지하에 숨고 얘가 전쟁을 할 것 같을 때 우리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한테 핵 벙커버스터를 떨어져 주세요, 아니면 핵 공격을 북한한테 해주세요라고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한미연합, 우리가 이제 동맹이지만 그 미국의 핵 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마음을 안 먹으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무5가 생기면서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과 북한의 김정은 최고 지도부를 지하에서 암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서 전쟁 수행 능력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이게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뭐 위력이 강할 수도 있고 좀 능력도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공개 프로젝트 중에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도 않고 공개도 못하지만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ASBM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이 그건데요, 공개된 논문이나 연구에서 지금 대한민국 탄도미사일은 위력을 강하게 하고 더 크고 더 무거운 탄약을 싣는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임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SBM은 안티십 발라스틱 미사일 약자로 대함탄도 미사일이라고 번역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무를 개조해가지고 중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대형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무장으로 연구를 한 게 이제 공개적인 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요것 같은 경우는 뭐냐, 이게 또 웃긴 이야기인데, 원래 이 ASBM은 냉전 시기 때 미국 해군이 너무 강한데, 그때 당시 소련은 제2의 강대국이었지만 항공모함도 별로 없고 해군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에 특수한 센서, 탐색기를 달아서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든 게 이 기원인데,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이제 미국을 견제하려다 보니까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DF-17이라고 하는 ASBM을 지금 실전 배치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뭐냐,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이 지금 4척 이상 건조되고 총 6척 정도 가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항공모함 만들려면 멀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사시에 중국 항공모함을 막아야 될 때 어떻게 하냐,
중국이 쓰던 거를 바로 리버스를 하겠다 해서 우리도 한국형 ASBM을 지금 연구를 주는데, 여기 ASBM이 언제 나올지 어떤 형성이 갈지 요거는 이제 비밀이라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조만간 나오게 되면 중국을 견제할 때 단순히 크고 무겁고 더 위력이 강한 게 아니라 적을 정밀히 타격할 수 있고 함선이라든가 움직임 표적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차세대 현무로 중국이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현무5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미사일을 가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싶은데 사실 가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김정은 암살에 최적화된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핵 보유국이죠. 그리고 핵미사일도 많아요. 현무5를 모방해서 멀쩡한 핵미사일에 핵탄두를 걷어내고 현무5 같이 재래식 탄두를 8톤 이상 갖춰서 아그니 미사일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인도가 파키스탄이랑 둘 다 핵보유국인데, 뭐 작년에 이제 공증전가하고 분쟁도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인도가 핵무기를 쏘면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쏠 건데, 인도가 재래식 무기를 쏘면 파키스탄도 재래식 무기로 반격을 해야 됩니다. 현무5 같은 거 무기를 있으면 파키스탄의 고위 지도부는 죽일 수 있는데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복하면 그때부터 규칙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노린 것들이 있는 거 봐서 대한민국 현무5가 유일하긴 하지만 뭔가 낭비거나 잘못된 선택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자들 중에서 이제 현무의 아버지가 있고 현무의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님의 K-트라이어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현무5를 사용해가지고 핵무기 위력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연구를 했을 때 약 200발의 현무를 동원하면 전술핵 1개의 파괴력을 낼 수 있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신 걸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요거의 원리를 이야기하면 재래식 탄두랑 핵무기는 거의 뭐 10만 배, 10,000배 이상 위력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원통의 면적을 할 때는 제곱, 그 다음에 그 구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세제곱을 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파괴력이 클 때 폭발이든 핵폭탄이든 이게 에너지가 9로 펼쳐지기 때문에 파괴 면적은 10배 써줘야지 2배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탄두는 이제 그 현무 200발 정도의 파괴 범위를 가진, 그러니까 지상에 현무 200발을 떨어뜨리면 파괴된 건물 숫자랑 전술핵 하나 떨어졌을 때 그 파괴된 건물 숫자가 그렇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방사능이라든가 낙진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래서 핵무기 하나를 대체할 때 현무가 200발이 필요해서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뭐 100개 가지고 있으면 현무를 한 2,000발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요런 차이가 핵과 핵이 아닌 것의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기술도 발전하고 미사일 기술이 뛰어나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이런 초대형 탄도탄들을 대량으로 가져서 핵무기 없어도 이런 핵무기에 준하는 반격 능력, 보복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면 6.25 전쟁부터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고대사나 그 전쟁사 연구하신 분들이 조선시대, 신라시대, 삼국시대에서 외국 군대와 싸운 기억을 보면 그때부터 활을 쓰고 돌팔매질, 활, 석전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 롱레인지 컴뱃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한민족이 역사적인 DNA가 있다고 해도 요게 대해서 부정할 분은 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는 이제 농경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냥에 필요한 활이라든가 이런 원거리 무기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했고, 조선시대 석전 이야기를 제가 빼놓을 수 없어요. 석전이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짱 들고 던지는 싸움입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놀이였어요. 1950년대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짱돌을 들고 연마을이랑 붙이는데, 그것을 발전시킨 게 요즘은 잘 안 하지 않지만 이제 초등학생 때 운동회 때 주머니 콩주머니로 해가지고 박 터트리기, 이게 석전을 너무 잔인하니까 그걸 좀 바꾼 건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원래 공격 멀리서 던져서 쏴서 하는 것에 익숙하고,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조총한테 당했지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총을 역수입해서 나선 정벌이라 해서 러시아군을 원정 정벌했을 때 우리 조총 부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이게 좀 직접적으로 개성되는데,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좀 오해를 하신 게 북한군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신에 T-34라는 전차 120대, 그 다음에 포병 전력이 강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화력 열세에 대해서 우리가 벤플리트 장군의 무제한 포격 교리를 도입했어요. 무슨 말이냐? 초반에 우리가 이제 북한 전차에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진입했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하고 난 다음에 한국전쟁 3년 중에 2년은 지리한 고지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벤플리트 장군이 무제한 포격, 그러니까 적이 인해 전술을 할 때 포격으로 최대한 적을 경멸해 가지고 피해를 줄이는 전술, 요것들을 다 경험했고, 이때부터 우리 포방구의 역사가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들은 현재 지금 K방산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 포병 무기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포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북한은 그러면 포방구가 아니냐? 사실 북한도 포병에 미친 나라입니다. 이 K9 자주포라든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수출도 제일 많이 하게 된 게 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이 수도 서울을 조준할 수 있는 장사정포 400기 이상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밀도고, 이 수도 서울을 공격하는 장사정포를 대응하기 위해서 K9 자주포가 1500대를 생산한 게 이 정도는 있어야지 최대한 서울로 떨어진 포탄을 막을 수 있고, 막는다는 거는 서울로 포를 쏜 애들을 단기간에 경미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자주포랑 다연장 로켓이 필요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압도적인 활용 밀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그럼 이런 것들이 변경될 것이냐?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미래전이 뭐 첨단 스마트 전쟁, 인공지능 전쟁이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효율성을 중시한 겁니다. 그런데 효율성이란 건 뭐냐? 한 발 떨어뜨릴 때 폭탄의 위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건데, 결국에는 위력을 최대화하는 거는 양도 중요해요. 그 양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니 AI니 로봇 기술이 들어간 것이지, 이 화력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마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포병은 원래는 전 세계에서 포병 화력이 제일 뛰어난 나라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이라 했는데, 지금 러시아는 전쟁에서 너무 많이 소모가 되었고 중국과 미국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원래 당연히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군사기술, 과학기술 1위인데 그거는 좀 달라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의 포병부대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한 대 수입하기로 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 미국은 팔라딘이라고 하는 자주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9이랑 비슷한데 이것도 역사가 좀 웃겨요. 원래 미국이 이 팔라딘이라는 걸 한국이 수입하기로 1980년대 후반에 제안했다가 우리나라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미국의 기술 제안을 교류를 거부하고 만든 게 이 K9 자주포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K9 자주포를 만들면서 팔라딘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자주포를 수출만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업그레이드도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팔라딘을 어떻게 개량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포의 위력이 부족했습니다. 대포는 그 구경장, 그러니까 포의 직경에서 클수록 포탄도 더 크게 발사할 수 있고 그럼 위력도 더 세지는데, 포의 길이도 중요합니다. 포가 길어질수록 사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인데, 그 미국의 자주포는 이 최신형 장사정포, 그러니까 엄청 포신이 긴 포를 탑재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최적의 대안이 독일과 한국, 그래서 독일과 한국으로부터 각각 한 대씩 새로운 대포를 장착하는 테스트를 할 거고, 요게 통과되면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미국이 채택하는 날도 오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드론의 시대가 맞습니다. 현대전은 드론의 시대가 맞는데 왜 드론의 시대가 됐냐? 드론이 포병의 활동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이 탱크라든가 사람을 향해서 가서 터지는 거, 이거 실제 피해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드론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의 위력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론은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찰과 좌표 획득이 중요합니다.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포병이, 옛날에는 미사일이 훨씬 더 정밀하니까 포병은 좀 위력이 낮았는데 드론으로 이게 쏘는 게 어디에 맞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으로 최대의 화력을 내는 것, 포병이 여전히 앞서 있고 10년 전보다 지금의 포병이 그래서 엄청 치명적입니다. 포탄 100발을 사용해가지고 표적 하나를 없앴던 게 재래식 포병이었다면 드론과 결합된 포병은 한 발, 두 발 정도로 이걸 제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전에서 그래서 포탄이 아직도 중요하고 포병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포병과 드론이 한 몸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할 거는 이제 천무 3.0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무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도 잘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다연장 로켓포인데, 제작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천무에 드론을 결합해요. 어떻게 결합하느냐? 로켓포, 그러니까 로켓포 탄두를 드론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천무 로켓은 유도 로켓이라서 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적이 숨어버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면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무 로켓포에다가 공격 드론을 넣어서 쏘면 드론은 단점이 있어요. 너무 느립니다. 적진까지 가는데 로켓포는 30초 안에 도달하는데 드론은 한 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켓에 달아가 쏘니까 적진에 바로 투입되고 적이 숨어 있으면 날개를 펴서 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혹은 스스로 인공지능이라든가 통신을 사용해서 찾아서 추적해서 파괴가 안 합니다. 이렇게 드론과 로켓포, 드론과 포병이 결합되는 것이 미래 포병일 것이고, 이것은 현재도 우크라이나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대한민국도 이 포병과 드론의 결합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라서 이게 아마 미래 포병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 의외로 방산 수출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K방산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납기가 빠르고 생산 속도가 좋고 그 다음에 AS가 잘 되는데 이게 집적의 이익 때문입니다. 같은 탱크라든가 자주포를 생산할 때 유럽에서 생산하는 거 성능은 우리보다 좋을 수 있지만 뭐 바퀴는 어느 나라에서 떼오고 포시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 오고 최소 7개국 이상의 공장에서 결합돼서 생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장이 났을 때 대응도 느리고 생산 속도도 느리고 납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창원에 내려가시면 K9 자주포의 차체를 생산하는 공장 옆에는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 그 옆에는 포신을 생산하는 공장, 그 옆에는 사격 통제 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단순히 뭐 기술자들이 실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직접의 이익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북한의 공격이 만약에 창원에 대해서 괴물적인 타격이 들면 대한민국 방산은 무너지거든요. 그럼 대책이 뭐가 있냐? 방산 수출의 대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뚱딴지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최근에 방산 수출은 그냥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현지에다 공장을 세우고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특히 뭐 유럽이 그 폴란드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 우리나라 포탄이라든가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전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수출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경우에 우리가 방산 수출을 한 기지나 공장들이 우리 후방 병참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사업과 방위사업 수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방산 수출과 K방산이 세계를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돈 문제로 보시는 것도 뭐 물론 돈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게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고 유사시에 보험과 안전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동맹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K방산 소식을 접해 주셨으면 합니다.